심리학으로 읽는 삼국지. 자, 두 번째 단락을 또 읽어봅니다. 기대해 봅시다. 그대가 왜 여기에 기대해 보시오. 아주 재밌을 거요. 탐욕, 분노, 미움, 질투, 편협, 오만, 인간의 모든 심리를 날 것 그대로 담았다. 그래서 황건적인 한 십상시, 스캔들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 황건적인 한과 유비의 비상. 황건적인 한은 108년 후원 말에 발생한 민중반란, 정치에는 무관심한 황제의 영제가 향락에 몰두한 사이에 권력을 잡은 외척과 환관이 부패해서 농민들의 고통을 그래서 결국은 부패한 속에서 부패한 이 정치꾼들이 왕은 뭐 향락에 빠져서 그냥 여자와 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인간이란 것은 적당히 절제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없으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찬망하게 된 것들이 다 그런 데서 어떤 나온다. 조직 사업에도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무관심한 황제가, 그래서 태평도라는 종교를 일으켜서 불안한 그런 민심이 되었고, 이 세력이 커지는데 두려움을 느낀 정부가 탄압하면서 수십 명의 태평도 신도가 반란을 일으켰다. 하북 지방을 중심으로 머리에 노란 띠를 묶은 민중들이 일으킨 반란이라 하여 황건적의 난이라고 한다. 또 도원길이 황건적의 난을 진압할 의병의 뜻을 둔 유비, 관우, 장비 세 청인이 처음 만나 형제를 맺은 사건인데, 가난했지만은 300년 황실의 후예라는 굳건한 믿음과 놀라운 친화력을 지녔던 유비, 달질에 술 조정까지 심했지만은 재산은 제법 있었던 장비, 또 무화문을 두루 겸비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줄 알았던 관우, 이 세 명의 환상적인 조합은 황건적인 난을 시작으로 위초오 삼국 시대를 열 때까지 계속되는데, 자, 도원결의와 군중심리. 서기 180년 복사꽃 만발한 타편의 과수원에서 새 청년이 천지신명 앞에 사뭇 비정한 목소리로 맹세문을 읽어 내려간다. 그들 앞에는 검은 황소와 백마가 차려진 제사상이 놓여있다. 하늘이시여, 우리는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려 의형제를 맺나이다. 태어나기는 각기 다른 날이었으나 한날 한시에 죽기 원합니다. 우리 정도거든지 의리를 저버린 자가 있다면 천부를 내려주옵소서. 그 유명한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의 장면이다. 새 청년은 이후에 40년간 난세 평정을 위해서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면서 합력사업이다 이 말이죠. 후한의 영웅들은 어떻게 탄생했나? 난세일수록 사람의 본성을 쉽게 드러내며 아무리 철석같이 맹세한 약속이라 또 쉽게 깨어진다. 그런데 유관장의 도원결의는 당시 중국을 흔들었고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구의 회자되고 있다. 어떻게 그들의 약속은 깨지지 않았을까? 무엇보다도 강력한 집단 동일시 때문이라고 본다. 강력한 집단 동일시가 동심원이 되어서 퍼져나가며 걷잡을 수 없는 대중 동력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집단 동일시가 강할수록 성원 간 응집력은 강해진다. 그러나 그만큼 배타성도 강해져서 그 집단은 확장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유비, 관우, 장비 무리가 세력을 확장해 삼국지의 주역이 된 이유는 뭘까? 유관장에게는 난세에 갈팡질팡하던 사람 백성들이 절실히 갈구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으로 유협의 정신이었다. 조조 유비 손권 후원을 혼란을 평정한 세 영웅으로 훗날 위촉으로 삼국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어진다. 유비는 총나라, 조조는 위나라. 그렇군요. 이렇게
제국을 만들었다. 삼국. 말기 사회가 어지러지자 협의 기풍이 일기 시작했다. 이러한 위협적인 유교의 대표적 표상이 유비였는데 그는 협으로 대중의 무의식을 사로잡고 이후로 지식인의 명분을 움직였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시대정신에 부합하거나 시대정신을 아울러야 영웅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시대정신 중에서 대표적인 하나의 흐름을 타고 대표성을 획득할 때 그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 조조나 승건도 마찬가지였다. 유비가 시대정신과 부합했다면 조조는 법가의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시대정신을 앞서 나갔고 선건은 전국 시대의 종행기에 버금가는 외교력을 과시하며 시대정신을 아울렀다. 조금 단순해서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유비는 보수, 조조는 진보, 선건은 중도를 대표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유비의 물주 장비는 합리적인 관우, 후한 말기에 정치는 진흙탕 싸움으로 엉망이 되었다. 학정에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크게 동요하는데 장각이 태평도 흐르는 정밀원의 소수 혹수에 무면하기 시작했다. 장각은 인간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질병과 고통이 온다고 참여하고 부적을 사용해 고칠 수 있다고 주장. 유비 삼형제를 이어준 황건적이나 유비의 고향 유주 탁군에서는 곳곳에서 의용군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나부끼고 있었다. 오간애들이 그 공고문을 읽는 가운데 유달리 큰 키에 부쩍 마른 청년이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그 뒤에 서 있던 장비가 걸걸한 목소리로 따졌다. 여보시오, 젊은 사람이 한숨만 쉬면 뭐합니까? 소생은 황실 정천으로 이름은 유비, 저는 현덕이라고 합니다. 의병을 모아 도적을 치고 싶지만 힘이 못 미치니 단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탑현에 살며 돼지를 잡아서 술과 함께 팔고 있어. 그 덕에 전답이 조금 있으니 의병을 일으킬 수 있어. 이렇게 도망자 간호는 화끈한 장비. 그때 처음으로 세 명이 통성명을 하면서 의형제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 당시 유비는 말만 황선이지 형편없이 가난했고 관우는 호적을 죽이고 도망하는 신세였다. 그나마 장비가 약간의 재물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 장비가 왜 유비에게 일생을 바치기로 했을까? 기분 내키는 모든 것을 그는 화끈한 성격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하후패 이전 위나라와 척한의 무장이다. 조조휘하의 장수 하우연이 장비의 화끈한 성격은 일생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장풍교의 선 장비 모습이 그랬고 결혼도 그런 식으로 했다. 이병영경 유비가 조조에게 수주성을 빼앗겨서 삼형제가 생이별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관우는 조조를 떠나서 유비, 감미 두 부인을 모시고 유비가 있던 연암으로 가고 있었다. 도중에 고성에서 장비와 조우한 관우는 반가워하는 데 장비가 다짜고짜 관우의 목을 때려 배려했다. 장비가 관우가 한급히 피하며 아우 상황 좀 파악하고 성질 부려 라고 썼다. 그리고 자신을 추격해온 조조의 장수 재앙을 죽이자. 그제야 장비가 오해를 푼다. 장비는 관우가 유비의 두 부인을 납치하는 줄 오해한 것이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치열한 전투에서 공을 세운 장비를 위해서 축하연이 벌였다. 장비의 전모 장수가 입던 긴 옷 찢어진 것을 본 제갈량이 장비는 바느질을 못하니 야니 하늘을 불러 깨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장비는 자신도 잘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며 제갈량과 내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모두 잔치를 즐기는 가운데 장비 혼자 큰 눈으로 바늘기를 틀어져라 쳐다보며 자 하우패 자 유비가 장비 평생에 가장 빛나던 순간은 앞뒤 안 가리는 성격의 장비도 능청스러운 유비 앞에서
만큼은 순한 양이 된다. 장비는 유비와 30년을 어울리면서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고 장점은 극대화되고 단점은 최소화되었다. 그 정점을 찍은 것이 217년 익조의 팅거산 전투였다. 탕거산 전투는 장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기도 했다. 당시 서촉을 얻은 유비에게 한중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요소였다. 한중을 확보하면 굳이 형제를 차지하지 않아도 자립과 북벌이 가능했다. 그 한중이 215년 조조의 손에 넘어갔다. 당시 조조의 장수 하우연과 장합이 한중을 지키고 있었다. 장합이 제구전으로 나가자 장비는 제풀이 지진듯이 하루하루 술로 세월을 보내기 시작했다. 장비의 조급한 성격과 일이 잘 안 풀릴 때 술에 취해서 난독해지는 성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런 장비가 술에 취해서 지난다는 소식이 장합의 진영에 알려졌다. 이를 기회로 여긴 장합은 거제에서 내려와서 장비의 본진으로 쳐들어갔다. 그런데 본진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썩어성을 깨달은 장합은 급히 후퇴의 명령을 내렸지만 사방에 숨어있던 장비의 군사들이 순식간에 들이닥치는 바람에 속수무책이었다. 이로써 장비는 생애 최고의 승리를 거머쥐었다. 어떤 성격이든 장단점이 있을 뿐 성격 그 자체로 좋고 나쁘다고 할 수가 없다. 물론 성격과는 우열도 있을 수가 없다. 우열이란 있을 수가 없다. 어디서 유비 앞에 서면은 한없이 작아지다. 춘추 말기에 오자서는 천신만고 끝에 천하를 탈출해서 오나라로 들어갔다. 그는 구름같이 인파 틈에서 귀골이 장된 거인이 여러 관계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을 구경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가녀린 여인이 나타나자 그 여인은 금세 기가 죽어갔다. 그 거인은 춘추시대 최고의 흡결 전제였고 자그마한 여인은 그의 아내였다. 훗날에 오자서가 전제에게 1만 명을 그들에 있는 사람 왜 그리 아내를 두려워하느냐고 묻자 전제는 굴일인지하라고 답했다. 아무리 천하를 제어하는 능력이 있어도 한 사람에게만큼은 심리적으로 굴발한다는 뜻이다. 그 한 사람은 전제에게는 아내였고 장비에게는 유비였다.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표절되는 지배적인 열정을 성격심리학자로 봤을 때 또 이런 빈틈없는 조조였다면 권력을 얻었을 것이다. 불같은 선책이었다면 당장 목이 베어져 나갔을 것이다. 유비가 장비 때문에 체력적인 낭패를 여러 번 당했다. 그런데도 유비가 장비를 품어준 덕분에 장비는 탕거산의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한중 정복을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장비는 의영군 모집 공고문 앞에서 선 유비를 보는 순간 저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불같은 성령을 다스려줄 인물임을 알아보고는 전제사를 틀어서 유비를 도와 300여 명의 의병을 조련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자금이 바닥났다. 그렇다고 역적잡겠다고 의병을 데리고 도둑질을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유비에게 죄송한 심정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유비가 그럴 필요도 없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기적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북성에서 말을 거래하는 상인 장세평과 소상이 탁현이라는 시골에서 말을 구하러 왔다가 우연히 유비를 만났다. 유비가 장차 큰 인물이 되겠다면 그에게 금은 500냥, 철 1천 이렇게 내놨다. 왜요? 장팔사오 장금이 뱀이 입을 벌리고 달리던 같던 장비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이렇게 쌍거금, 자르고 독이 달린 검으로 자웅 쌍금. 발등에 버려진 조직해라. 입주를 내주는 유장이다. 먼 훗날 유비에게 유원의 아들은 자 관우는 어떻게 무엇이 되었나. 관우 등무가 창을 빙빙 돌리며 개세좋게 달려오는데 유유 오른편에 있던 장비가 달려나가서 단일압으로 등무의 심장을 깨뜨렸다. 일본 정문지가 쌍크를 쳐들고 직접 나섰다. 그래서 관우가 뛰쳐나가며 외쳤다. 아우 익덕 물러서라. 괴수는 내가 상대한다.
간우가 청령 오늘들은 한철이 휘저으니 저는 이 몸뚱이가 그대로 두 동에 나서 말가려 뒹굴었다. 그 강경을 지켜본 험한 한건적이 사방으로 우르르 흩어졌다. 바로 그들이 관우의 위력을 다음과 같이 천하에 알린 장군이었다. 봉의 눈에 누의 눈썹에 위풍당당 늠름. 아무리 그래도 험한 병력인데 어떻게 관우의 단칼에 무너진단 말인가? 과장이 아닐까? 아니다. 정말이 가능한 이야기다. 이유는 이렇다. 소유 한간적은 말 그대로 대가족이면서 경제 공동체였다. 가정이 태평 교도가 되면 그냥 따라서 했는데 대단 무사를 보니까 관우 청령 오늘도 유비가 칼리스건 관우의 무예로 황건적 5만 무리가 사방으로 흩어진 다음날 청주 투수 공릉경이 황건적에게 포위당했다며 유원에게 구조를 요청했다. 유원은 초정에게 5천 군사를 내주며 유비와 함께 청주. 유비는 재빨리 깨달았다. 지난번처럼 상대가 아무리 어마한 것이라도 오합지졸하면 500군사만 가지고도 그랬더니 격발할 수 있지만 상대가 정예병 1만 명이라면 5천 군사를 가지고도 정면 대결은 어렵다는 것을 따라서 유비는 정면 대결 대신에 유인작전으로 변경하고 간우와 장비에게 각각 군사 1,000명씩 주어서 산모퉁이와의 협곡 좌우에 숨게 했다. 자신은 나머지 군사들을 끌고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며 진군했다. 한간접이 덤비들자 유비는 맞서서 싸우는 척하다가 벼랑간 퇴각한다. 그러기를 몇 번 하니 신이 난 한간적이 열심히 산모퉁이까지 쫓아갔다. 그때 간우와 장기와 매복권이 뛰쳐나오고 유비도 군대를 돌려서 산면에서 협공했다. 유비는 그 여수를 몰아서 청주성까지 구출해 내었다. 청주 대수 공경이 감사의 뜻을 잔치해 버렸다. 그 자리에서 초정한 유비에게 이제 그만 회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유비가 속에 감추어둔 야망을 은근히 드러냈다. 제스승이신 정랑장 노식과 한건적의 숲이 속에 장각이 기주 강정현에게서 교전 중이랍니다. 가서 도와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하면서 유원이 빌려준 5천 군사를 회수해서 유주로 들어갔다. 청주 투수도 유비를 도와주지 않았다. 한마디로 유비는 속내를 들키는 바람에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유비는 어쩔 수 없이 500명의 군사만 데리고 광정현으로 갔다. 제2학식 노식이 한간적의 진압군이라 한간적의 주력부대와 대치 중이던 노식은 유비가 찾아오자 크게 기뻐했다. 너를 본 지가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었구나. 도철이 홀던 소년이 이제는 의젓한 장수가 되었구나. 아유, 스승님도 언제 저기 여기를 증거하십니까? 노식은 퇴수를 역임했다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제야 학자였다. 군부의 기반이 없던 그가 어떻게 진압군의 장수가 되었을까? 농민군 출신 유방이 한나라를 세운 것처럼 농민의 그 세계 반란을 이렇게 바빴던 영제는 한건적에 난이 일어나자 십상시들과 의논한 뒤에 황후의 오빠인 하진을 대장군으로 삼고 실제 진압 장수로는 자중낭정의 황보승, 우중낭정의 주준 이렇게 임명을 했다. 십상시 후한말의 영제 때 정권에 와서 조정을 농락한 10여 명의 한관들을 말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삼국지 인물의 성공 심리를 보면 유비를 영웅으로 만든 핵심 인물은 기분을 내키면 모든 것을 걸고 술을 마시고 장비 어떤 잘못을 잘 품어준 유비에게 한간적의 나한테 전 재산을 바치고 죽는 날까지 충성을 했던 것이다. 춘추를 즐겨 읽었고 춘추 대의를 가장 중요시하던 관우는 춘추 대의 삼형주전 학식이 가장 높고 합리적이었다. 유비의 인품과 대의를 보고 그를 충성대상으로 삼고 평생 의를 지켰다. 대학자이면서 천성이 담백한 노식은 유비에게
사정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 경전암송보다는 겸양지덕과 올바른 정치적인 식견이 중요함을 가르쳤다. 경전암송보다 겸양지덕, 덕을 쌓아 십상시의 나은가 어부지리. 의존적 성향의 황제와 인지 당고의 금. 후한말 관료 세력과 한간 세력이 충돌해서 한간 세력이 관료들을 금고에 처한 사건으로 황제와 영제 때의 2회에 걸쳐 일어났다. 당고의 옥, 당고의 화라고도 한다. 후한 황제들이 대부분 단명하면서 어린 황제들이 등극하게 되자 외척과 환관이 득세했다. 권력이 출간 황제들은 지방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환관들을 이용했다. 여비의 스승, 의존적인 성.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어요.